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요, 11월 24일이죠.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하는 거는 시장론하고요, 그 다음에 입지론을 공부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제가 이제 2주를 우리가 개강주에 제가 2번을 하고 그 다음에 한 주를 쉬었어요. 건너뛰어서. 왜냐하면 2번을 한꺼번에 한 주에 하는 바람에 제가 지난주에는 안 했고 이번 주에 다시 하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이어서 하니까 여러분들 재미를 느끼시면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시간에 하는 게 시장론부터 시작해요. 그 부동산 시장이 뭐냐 하는 것부터 시작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경제론 했거든요. 근데 이 경제론과 시장론은 사실상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론도 역시 경제론의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죠. 자, 일단 첫 번째로 부동산 시장이 뭐냐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장이라는 말 쓰잖아요. 이 시장이라는 말을 쓸 때 이 시장 이게 영어로는 이 마켓이라고 그러죠.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연상하는 게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경동시장 이런 걸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경동시장과 같은 거는 돈이 넘어가고 물건이 나한테 넘어오는 것이 이렇게 눈으로 목격이 됩니다. 그런 시장. 실제로 구체적인 거래가 눈으로 목격되는 그런 시장을 우리는 구체적 시장이라고 그래요. 구체적 시장. 자, 그런데 이 구체적 시장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금방 얘기했지만 뭐 동대문이나 남대문 시장이나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시장을 꼭 이런 것만을 시장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율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노동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금융시장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들은 사실은 뭐가 구체적 장소가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구체적 장소가 있어서 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뭘 주고받고 이런 거는 목도되지 않아요. 그런 건 목격되지 않는데 저런 것도 시장이라고 하거든요. 심지어는 요즘에 결혼시장이라는 말도 써요. 결혼시장, 뭐 재혼시장 이런 말도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인간관계가 상품화된 거를 얘기하는 건데 이런 말까지 쓰는 걸 보면 요것도 역시 시장은 시장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시장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도 분명히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추상적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콘크리트 마켓이라고 그러고 이걸 애브스트랙트 마켓이라고 하는데 부동산 시장은 사실은요. 여기에 속합니까? 여기에 속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정답은 둘 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둘 다요. 둘 다요. 그래서 추상적 시장의 성격만 있다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추상적 시장의 성격만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 시장의 성격도 있습니다. 있는데 왜 우리가 추상적 시장을 강조하느냐 하면 부동산 시장은 움직이지 않거든요. 움직이지 않는 부동성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저기다 놓고 그 부동산의 권리나 이익을 거래한다 이거죠. 그 법률적인 등기 문서 같은 거 갖다 놓고 그래서 추상성이 크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부동성 때문에 강조되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은 추상적 시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추상적 시장이 강조되는 거지 부동산 시장이 추상적 시장이다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부동성 때문에 강조되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은 추상적 시장입니다. 라는 건 맞아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추상적 시장입니다. 이렇게 단정해 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은 사실은 저 땅이나 건물이 실제로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뭐 노동이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땅이나 뭐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추상성도 있는 것이다. 이런 거 알아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장을 분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추상적 시장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구체적 시장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건데 부동성 측면에서 보면 강조되는 게 추상적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은 어떤 성격을 가지니? 너는 누구냐 넌? 누구냐 넌? 이걸 알아야 돼. 그러려면 먼저 이게 부동산 시장의 성격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기준되는 시장을 알아야 돼요. 기준되는 시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걸 판명하기 위해서는 구분하기 위해서는 기준되는 뭐 미남형, 뭐 미인형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요. 이런 게 바로 우리가 시장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준이 되는 이상적 시장이 뭐냐부터 먼저 공부를 해야 돼요.
이때 이상적 시장을 우리는 완전 경쟁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 perfectively 뭐 competitive market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완전 경쟁 시장은 먼저 알아놓으셔야 될 게 이거 현실적으로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건 현실적으로 존재하진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가 열심히 저거 시험에 나오니까 열심히 하는 이유는 저걸 모르면 딴 거 기준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시장이 어떤 성격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기준되는 완전 경쟁 시장이 뭐냐? 완전히 현실과는 다른, 현실에서는 구현되지 않는 것이지만 기준되는 거니까 한번 보죠. 첫 번째, 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수요자가 다수예요. 그러니까 수요자 공급자가 무차별적으로 많고 다수예요. 개미떼처럼 많아요. 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수요자 공급자가 존재하는 시장, 아무나 수요자 공급자가 될 수 있는 시장, 여기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의 첫 번째 요건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상품이 똑같아요. 완전 경쟁 시장 안에서 다루어지는 상품은 모두 동질적이고 동일해. 하나의 상품이다 그러면 똑같다 이 말이에요. 상품이 동질적이다 하는 거고, 세 번째, 아무나 시장에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어. 시장의 진입이나 탈퇴가 자유롭다. 아무나 시장에 들어왔다가 수요자가 되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공급자가 되기도 하고 또 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시장에 진입 장벽도 없고 철수 장벽도 없어요. 자유롭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시장이에요. 이런 시장이고, 네 번째는 뭐냐면 이 시장 안에서 정보는 완전합니다. 정보가 완전해. 그러면 한마디로 정보가 완전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비밀이 없다 하는 거예요. 비밀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시장이 있는데 이 시장 안에 수요자 공급자가 무차별적으로 다 쓰고 아무나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 시장 진입 탈퇴가 자유롭고 여기서 다루어지는 모든 상품은 똑같아. 동질적인 상품이에요. 분필이면 분필 똑같고 스마트폰이면 스마트폰이 똑같아. 동질적이고 배추면 배추가 똑같아. 동질적인 상품을 다루는데 또 비밀도 없어. 이 사람들은 비밀도 없어. 비밀도 없어. 그러니까 어떤 동네에서 이 안에서 어떤 상품이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지, 누가 공급하는지, 누가 수요자인지, 어떤 사람이 이걸 사려고 하는지 다 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시장 안에서 어떤 상품은 똑같다 그랬죠. 똑같으면 한 가지 물건밖에 없다. 하나의 품목에는 동질적인 하나의 물건만 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일물이라고 그래요. 하나의 물건이 있고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는 비밀이 없죠. 비밀이 없는 상황이니까 내가 딴 사람보다 비싸게 살 이유가 없죠. 비싸게 살 수가 없죠. 비밀이 없으니까 싸게 사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결국 적정 가격, 정상 가격에 사서 정상 가격에 팔아야 돼요. 이때 정상 가격은 딱 하나의 가격만 있죠. 아니 여기서는 100원 하고 여기서는 200원 하고 여기서는 50원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정보가 완전히 투명하기 때문에 비밀이 없어. 만약에 여기가 원래 적정 가격이 100원인데 여기서 200원에 팔어.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아니까 여기 아무도 안 사요. 여기 가서 비싸니까. 그러면 여기 가격 떨어지죠. 그 다음에 여기 적정 가격보다 더 싸면 50원에 팔아요. 그럼 사람들이 왕 하고서 여기 가서 다 물건 사니까 가격이 오를 거 아닙니까? 결국엔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 비밀이 없는 이런 시장 하에서는 똑같은 물건이라면 가격이 딱 하나만 생겨요. 이걸 뭐라 그래? 일물일가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일물일가라는 건 뭐예요? 똑같은 물건에 대해서 똑같은 가격에 사고 판다. 거기서 나오는 이유는 정상이윤밖에 없다는 거죠. 더 나은 가격이 비싸게 팔 수도 없고 싸게 살 수도 없다. 그러므로 정상이윤밖에 없다. 초과이윤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자, 일물일가 시장이라는 거지. 이 시장이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가격, 동일한 물건에는 동일한 가격만 존재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물건 가격을 하나의 가격에 거래하다 보니까 이게 당연히 초과이윤이 있을 수가 없죠. 남보다 더 뛰어난 이유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과이윤 존재하지 않고요. 여기서는 완전한 정보가 있으니까, 비밀이 없으니까 정보 비용도 없죠. 그러니까 중개업도 있을 필요가 없어요. 중개업자가 왜 필요해? 거기서 다 아는데 이 시장 안에 모든 존재하는 정보가 어떤 한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정보화가 너무 뛰어나게 엄청나게 발전한 시장이에요. 자, 그래서 일물일가 시장, 초과이윤이 없다, 정보 비용이 들지 않는다, 중개업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 하는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다 이거예요. 자, 그거에 비해서 부동산 시장은 어때요? 부동산 시장은 우리가 이제 시장을 분류할 때 공급자가 다수냐 소수냐, 무차별 많으냐 뭐에 따라서 완전 경쟁 시장이 있고, 공급자가 소수인데 하나면 독점 시장, 여럿이면 과점 시장, 그 다음에 상품은 동질적이면서 공급자가 여럿이면 이렇게 독점적 경쟁 시장 해가지고 나누거든요. 나누는데, 근데 이런 방식으로 나눌 필요도 없는 게 뭐냐면, 이게 부동산 시장은요,
독점이냐, 과점이냐, 독점적 경쟁이냐, 뭘로 표현해도 그런 성격이 조금씩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험에 안 내요. 중요한 건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은 아니에요. 분명한 건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라고. 그러면 불완전 경쟁 시장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다른 거지. 예를 들어서 다수의 수요자 공급자가 있다고 그랬는데 완전 경쟁 시장이 이고 불완전 시장으로서 부동산 시장은 다수의 수요자 공급자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수요자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살 의사뿐 아니라 구매력까지 있어야 되잖아요. 지불 능력까지 있어야 돼. 집을 턱턱 사야 된다고 지가 마음에 들면 퍽퍽 사야 돼 그냥 현금으로. 근데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죠. 그러니까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비싼 고가성 같은 것 때문에 부동산 수요는 유효 수요를 해야 돼요. 유효 수요란 사고 싶다로 끝나는 게 아니야. 살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러면 지불 능력도 있어야 되는 수요가 있어야 된다면 아무래도 수요자가 다수가 될 수 없죠. 돈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건 똑같이 공급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공급자도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뭔가 공급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건축비 털어보려면 그게 한두 푼이 아니고 수천, 수억, 수십억, 수백억, 뭐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수의 수요자, 공급자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부동산 시장은. 그래서 소수의 제한된 수요자, 공급자만 존재하니까 시장이 왜곡될 수밖에 없지.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 상품이 똑같은 게 없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개별성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의 특성에서 있잖아요. 개별성, 동일한 게 없다는 거예요. 다 달라. 그러니까 일물, 일가에서 일물이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일물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일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물, 일가 시장은 형성될 수가 없는 거죠. 일단. 그 다음에 시장 진입 탈퇴가 자유롭다는 것이 완전 경쟁 시장인데 이건 말이 안 돼요. 부동산 시장은 진입 장벽도 있고 철수 장벽도 있어. 금방 봤지만 돈이 있어야 돼요. 아무나 시장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없다고요. 그 다음에 정보가 완전하냐? 아니죠.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해요. 이걸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불완전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알고 있는 정보를 내가 몰라요.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저 사람이 몰라. 서로 정보가 편파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우수한 정보를 이용해서 싸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시장이에요. 이렇게 되면 자, 이 시장은 결론적으로 일물일가 시장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서로 다른 물건에 서로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똑같은 물건이라도 싸게 사거나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예요. 사기꾼이 존재해요. 그래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초과 이윤이 존재하죠. 초과 이윤이 존재하는 시장이죠. 그리고 정보 비용도 있고 공인중개사도 존재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 바로 불완전 시장으로서 부동산 시장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요. 나 잘 몰라. 그래도 시험 문제 다 맞춰. 쓸데없이 더 공부에 더 열심히 하려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막 상상의 나라를 피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틀려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정도만 해도 우리가 시장 비교할 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라는 건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좀 봐야 되는데 부동산 시장의 기능 되게 많아요. 일반 시장의 기능하고 똑같아요. 자원 배분 기능이 있다느니 뭐 가격이 어떻게 된다느니 뭐 부동산 양질을 조정한다느니 뭐 이런 거 나와요. 근데 그 기능 중에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게 뭐냐면 부동산 시장의 기능 중에요. 독특한 기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격 창조 기능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인 시장에서의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어떤 한 사람이 가격을 지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마음대로 결정하면 그건 독점이에요. 독점자고 또는 과점자고 뭐 이래요. 그래서 가격은요. 이 시장 안에서 주어진 거예요.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걸 뭐라 그러냐? 우리가 가격이 영어로 프라이스예요. 테이커라고 그래요. 테이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가격을 수능한다. 그래서 가격 수능자예요. 그러니까 가격은요.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수요자 공급자가 서로 막 시장에서 막 경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이거 개인 몇 명이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황당한 얘기가 나온 거죠. 가격을 창조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가격이 창조돼. 희한하죠? 가격이 창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주택은 정가가 없다. 정가라는 게 뭐예요? 정가가 이렇게 써요. 정가. 정가가 없다고 할 때 이 정가가 뭐예요? 정해진
가격이라는 뜻이야. 정해진 가격이 없다. 여러분들 옛날에는 뭐 과자 하나를 산다 하더라도 거기에 이렇게 정가가 희망 소비자가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요즘엔 뭐 과자 같은 것도 정가가 안 붙어 있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근데 이 정가가 딱 꼬리표가 붙어 있어. 얼마짜리라고 붙어 있는데 집은 그런 게 없어.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결정돼? 시장에서 결정되는데 어떤 식으로 결정되느냐?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한다는 거죠. 누가 창조하느냐? 매수자, 매도자가 창조한다. 그런 얘기예요. 일단은 시장에서 이렇게 여기가 시간이에요. 시간축. 횡축은 시간축이고 여기 Y축은 뭐냐면 두 당사자예요. 두 당사자가 가격을 가지고 이제 협상을 하는데 두 당사자는 뭐냐?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 매도자라고 그래요. 집 팔려고 하는 사람 매도자,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 매수자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도자하고 매수자가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처음에 거래를 할 때요. 자, 내가 매도자가 예를 들어서 1억 2천에 팔겠다라고 딱 얘기했을 때 매수자가 고맙습니다. 그러면 얼른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매수자는 아이 무슨 집이 그렇게 비싸요. 그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는 8천 이상은 못 줘. 이렇게 해요. 그래서 매도자의 제한 가격은 하한선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난 1억 2천 이하가 되면 안 팔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1억 2천 이상은 돼야지 판다는 얘기야. 그래서 매도자의 제한한 가격은 하한선이에요. 하한선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거래할 때는. 근데 매수자는 집을 살 사람이죠. 집을 살 사람은 저 8천 이상은 못 준다 라고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8천은 상한선이야. 이해가 되세요? 항상 거래할 때 매도자 파는 사람은 나는 이거 아니면 뭐 안 팔아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가격은 하한선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그거 이하가 되면 안 파는 거고 그 이상은 돼야지 팔겠다는 거야. 근데 매수자는 언제나 상한선으로 제시하는 거야. 나가 이거까지밖에 못 준다. 더 이상은 못 준다. 어? 이거보다 싸면 내가 살 수는 있지만 이거보다 비싸면 못 산다 라고 하기 때문에 매수자가 제한하는 가격은 상한선이야. 매도자가 제한하는 가격은 하한선이야. 이거 이해가 돼요 지금? 돼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꽝 하고 부딪히면 거래가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멱살 잡고 싸우지. 근데 이제 집은 이런 주택 같은 건 중개업자가 있잖아. 그래서 왔다 갔다 좋은 얘기 막 해줘. 어? 당신이 양보해야 돼. 뭐 하면서 한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 가격이 점점 매도자의 가격은 떨어질 것 같아, 올라갈 것 같아. 협상하는 과정에서. 매도자가 상한선으로 제시한 게 점점 협상 과정에서 후퇴해서 떨어져요. 그다음에 매수자가 상한선으로 제시한 건 나 이거 이상은 못 줘 한 게 이거 이상이 점점 높아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더라 이거지. 이렇게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매도자의 제한 가격은 하한선인데 떨어져요. 그리고 매수자의 제한 가격은 점점 올라가서 이 안에서 형성된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장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느 한 부분인가 여기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이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쳐요. 만약에 이게 1억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쳐요. 그럼 1억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됐다. 그러면 뭐예요? 1억이라는 가격은 이미 이 시점에 보면 매수자가 주려고 하는 가격보다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매도자가 받으려고 하는 가격보다는 높아요. 그 다음에 매수자가 주려고 하는 가격보다는 낮잖아. 그러니까 두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거야. 저 안에 이 구역 안에 어디에선가 이 가격은 이런 가격 말고 이런 가격은 이미 그 시점에서 매도자가 받으려고 하는 가격보다는 비싸게 받는 거고 매수자가 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싸게 주는 거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저걸 얘기를 해야 안 해요. 자기 톡 까놓고 자기 속마음을. 협상할 땐 얘기 안 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매수자인데 매수자 속으로는 무슨 생각하냐면 나 저거 한 1억 1천이라도 살 건데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죠. 1억 1천이라도 살 수 있어. 근데 입으로는 뭐라 그래? 1억 이상은 절대 못 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마음에 있는 의사를 빨리 간파해서 중간에서 조절하는 게 중개업자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의사와 속마음이 달라. 겉으로 드러나는 의사는 요거고 속마음은 이 안에 있는 이 영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미 시간이 지나면 이 시간의 흐름과 함께 어떻게 돼요? 저기 처음에 고집하려고 하는 가격이 양보돼요. 서로. 그래서 시장 지역 안에 딱 들어오면 시장이 형성되는데 이게 시장에서 하는 일이에요. 시장에서 계속 협상이 일어나고 중개업자가 막 달라붙어가지고 서로 막 싸우기도 하고 막 다투기도 하고 이러면서 가격을 역동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지. 그러니까 가격이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때 시험에 잘 나오고 이 로스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거든. TH 로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뭐라 얘기한 건데 여기서 시험에 주로 나오는 건 뭐야? 매도자의 제한 가격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낮아진다, 높아진다? 낮아진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매도자의 제한 가격이 점점 낮아지고 매수자의 제한 가격은 점점 높아진다라는 걸 바꿔서 시험에 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부동산 시장의 기능 중에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단독 문제로 이런 걸 지문으로 뽑아서 내는 건 거의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 교재를 확인해 보겠지만 그 정도다 하는 거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기능 중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가격의 창조 기능이다. 가격이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만들어진다. 이때 가격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시장에서 만나서 처음에 제안한 가격을 휘어요. 굽혀가지고 결국 시장 영역으로 꼬린시키는데 매도자의 제한 가격은 점점 낮아지고 매수자가 주려고 하는 가격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매도자의 제한 가격 낮아지고 매수자의 제한 가격이 높아진다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시험에 잘 나와.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시장이다라는 거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효율적 시장 이론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요걸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을 분석하잖아요. 만약에 이런 집이 있다고 가정을 해요. 이런 집이 있는데 이 집주인이 이걸 예를 들어서 10억에 불렀어. 10억에 불렀는데 요때 요 가격이요. 10억이라는 가격이 싼지 비싼지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요거 자 보세요. 이게 비싸다 그러면 사야 돼. 사면 돼야 안 돼요? 사면 안 돼요. 이거는 사면 안 돼. 매수하면 안 되고 싸다라고 생각할 때 매수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비싼지 싼지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이 집값이라고 하는 게 10억이라는 것이 비싼지 싼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되게 많습니다. 많은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마치 주식시장처럼요. 부동산 시장의 가격도 주식 가격처럼 정보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이론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 사실을 1970년대에요. 1970년대 주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식 가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식은 흔히들 얘기했듯이 만약에 삼성전자 주식이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될까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해답으로 삼성전자 주식은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가 있잖아요. 그 기업이. 그러면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수십 년 동안 믿어왔어, 사람들이. 근데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어. 뭐냐면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라고 하는 거는 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기업 가치는 잘 안 바뀝니다. 하루 저녁에 바뀌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기업 가치의 변화가 없어, 별로. 지금 현재 기업 가치가 변화가 없는데 오늘 장에서 한 6시간 반 정도 거래를 했는데 9시부터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3시 반까지 한다. 예를 들어서. 근데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 시간 동안에 15%가 올랐다고 가정해보자고. 주가가. 그럼 보세요. 이런 경우 흔하거든요. 외국에서는 이런 경우 흔해요. 주가가 하루에 뭐 15% 떨어지고 이건 흔해 이런 거. 그리고 저 뉴욕 증권거래소 있죠. 뉴욕 세큐리티 익스체인지라는 뉴욕 증권거래소 같은 데서는 가격 제한폭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가격 제한폭이 뭐 15% 있지만 외국은 그런 것도 없어요. 하루 저녁에요. 블랙 먼데이 같은 데 30%, 40%, 50%까지 떨어져요. 그렇게 오르기도 하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기업 가치가 주가에 의해서 주가라면 어떻게 하루 저녁에 20%, 30%씩 올랐다 떨어졌다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동안에 기업 가치가 바뀌었어요? 공장이 날아갔나? 땅이 없어졌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제조업체다. 어떤 기업인데 그 기업이 제조업체예요. 그럼 거기 노동자 고용하고 땅 사고 공장 짓고 기계 들여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생산활동을 하는 회사의 주식이다. 근데 회사의 주식이 오늘 저녁에 20% 빠졌다. 아니 공장이 불났나? 그런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지? 이거에 대한 의문이야.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 이름이 파마라는 사람이에요. 유진 파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들으세요. 유진 파마라는 사람이 작년도 노벨상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못 받을 줄 알았어. 근데 받았어요. 근데 유진 파마라는 분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주가는 그 기업의 기업 가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야. 그걸 때려쳐야 돼. 그렇지 않으면 설명이 안 돼. 그럼 뭘까? 주가는 바로 그 기업을 둘러싼 미래에 대한 정보가 주가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은 그대로 있는데 여기가 기술 개발이 한다더라. 기술 개발을 했다더라. 이런 소문이 돌잖아요. 그럼 10%가 올라요.
저희가 일본에서 돈이 들어와서 투자금이 들어오는데 그럼 또 20% 올라.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 기업 가치는 그대로 있는데 장래에 어떤 정보가 발표가 되면 그 정보가 진실이고 거짓이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즉각적으로 주가를 올렸다 내렸다 한다는 거죠. 정보가 어떤 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주더라 이거죠. 근데 그 현재의 그 기업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장래 그 기업의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에 의해서 주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론을 그대로 도입해서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설명하는 것이 지금 우리 시험 가끔 나오는 효율적 시장 가설입니다. 그러면 효율적 시장 가설,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는 거는 결국 뭐냐? 어떤 자산, 그것이 주식이든 채권이든 부동산이든 뭐 파생상품이든 뭐든 간에 어떤 자산이든 그 자산은 가치가 어떻게 결정되냐면 결국 정보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가 그 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주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보가 현재 가치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이제 약자로 하는 거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PV라고 하면 현재 가치예요. Present Value라는 뜻이에요. 아 이거 괜히 썼네. 여기 써 있네. 자, Present Value라는 뜻이에요. Present Value. 그 다음에 FV는 Future Value예요. Future 미래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거는 아프리카 우간다에서도 이거 써요. 억울해하지 마시고 그냥 쓰셔야 돼. 내가 영어를 왜 하나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제모학 중에. 이거 안 쓰는 데가 없어. 자, 그래서 future value, present value 이런 용어를 알아놓으세요. 자, 그럼 현재의 그 기업 가치, 주가나 부동산 가치의 현재 가치에 미래 정보가 반영되는 거야. 미래 정보가 반영돼 있는 시장. 요거를 바로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효율적 시장. 그러니까 정보가 현재 가치에 반영돼 있는 시장. 미래 정보가 현재 가치에 반영돼 있는 시장. 이걸 효율적 시장이라고 한다. 어렵지 않죠? 안 어려워. 근데 문제는 말이에요. 문제는 들으세요. 정보가 현재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데 그 정보가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는 시장마다 다르죠. 그리고 얼마나 빨리 반영되는 데는 동네마다 달라. 인터넷도 하나도 안 돼 있는 저 아프리카에 아무도 모르는 그 원시 부족이 있다. 원시 부족에서의 자산 가치는 그게 정보가 반영되는 속도가 느릴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고도로 정보화된 나라이죠. 인터넷 회선도 엄청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나라 중에 하나죠. 이런 나라에서는 어떤 정보가 탁 유튜브에서 뜨거나 아니면 블로그에서 떴다. 그럼 그 관련되는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니터하는데 탁 하나 떴다 그러면 그 커뮤니티에 쫙 하고 소문이 번져요. 수십 분 만에 그냥 더 번져. 전 국민이 다 알아. 조금 있으면. 그러면 뭐예요? 땅값이 벌써 올라 있어 벌써. 그리고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뭐래 하면서 바로 땅 걷어들여요. 개발된대? 그러면서 그냥 그 전에 헐값으로 내놨던 땅 그냥 다시 걷어들여요. 안 팔래? 그러고서 걸어들여버려요. 그렇게 되면서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정보화가 되는 나라가 있는 반면에 원시 부족처럼 천천히 되는 데도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관건은 뭐냐? 정보가 현재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이 효율적 시장인데 문제는 정보가 얼마나 반영돼 있는지 얼마나 빨리 반영되는지는 나라나 시장마다 같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유형을 나눠보자 이거야. 유형을 나눠보니까 세 가지 유형이 있더라는 거예요. 정보 시장의 유형이 효율적 시장의 유형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거지. 첫 번째가 뭐예요? 약성이 있다 이거예요. 약성이라는 게 벌써 딱 약하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약성이라는 게 약하다 weak form이라고 영어로. 그래서 이걸 영어로 해서 약성이라고 우리는 부동산에서만 약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일반 재무학에서는 이거 약형이라고 그래요. 약형 효율적 시장이다. 약형 이런 말 쓰는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서는 그냥 약성으로 하니까 약성으로 하자고요. 약성, 준강성, 강성인데 약성이라는 건 뭐냐면 약성은 정보가 반영되어 있는데 약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약하게 반영되어 있는데 현재 가치에 그냥 과거에 거래한 가격이나 과거의 거래량 같은 과거 정보만 현재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거야. 과거만 반영돼 있어. 과거만 반영돼 있으니까 우리가 과거만 반영된 이 시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투자할 때는 투자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막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투자 분석을 해야 된다고. 투자 분석을 할 때 투자 분석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 하나가 뭐냐면 기본적 분석이 있고 하나가 기술적 분석이 있어. 근데 가끔 가다가 기본적 분석하고 기술적 분석을 여러분들이 착각해요. 기본적 분석은 기본적인 거니까 하위 개념이고 이게 엘레멘터리 이게 기초적인 거고 기술적 분석은 뭐 테크닉이니까 높은 걸로 생각해. 그럼 망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기술적 분석이 오히려 하위 개념이야. 그리고 기본적 분석이 자료 양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더 넓은 거예요. 더 풍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기술적 분석은 요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 분석은 이거보다 더 이걸 포괄하는 개념이에요. 기본적 분석. 그래서 보세요. 기술적 분석은 분석의 대상이 되는 게 과거 가격이나 거래량 같은 거예요. 과거의 정보라고. 과거 정보. 그래서 과거 정보인데 기본적 분석은 지금 현재까지 발표된 모든 자료를 다 포함해가지고 지금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기술적 분석은 과거고 기본적 분석은 현재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과거 정보만 반영돼 있다 그랬죠. 그러면 과거 정보만 열심히 분석하는 걸 기술적 분석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기술적 분석을 하면 남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거야. 초과 이윤은 없다. 이게 무슨 뜻이야? 자, 보세요. 과거 정보, 과거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거래량이 어떤지 이런 과거 정보는 이미 시장에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고 그게 가격에 반영돼 있잖아. 근데 그걸 새삼스럽게 분석해봐야 더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으로는 초과이윤이 없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기본적 분석은 하면 기본적 분석하면 초과이윤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기본적 분석은 현재 정보까지 분석하는 거잖아요. 근데 현재 정보는 아직 반영 안 돼 있잖아. 핵심은 뭐냐? 남이 모르는 정보를 분석하면 돈을 벌어.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어. 근데 남들 다 아는 거는 초과이윤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남이 다 아는 거 분석해봐야 초과이윤 없다. 근데 현재 정보 분석하면 초과이윤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약성 말고 준강성 한번 보죠. 요거보다는 조금 더 정보화가 진전된 거야. 준강성은. 그래서 과거 정보는 다 반영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현재 발표되는 정보까지도 즉각적으로 현재 가치에 반영돼. 이런 시장은 보다 더 효율적인 시장이지. 그래서 이 시장은 보세요. 과거 정보는 다 반영돼 있고 현재 발표되는 정보까지도 이용 가능한 정보가 현재 정보거든요. 현재 발표되는 정보까지도 현재 가치에 다 반영돼 있어. 현재 가치, 프레젠트 밸류에 다 반영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 과거 정보는 다 알고 있어 사람들이. 그리고 현재 무슨 신문에서 무슨 인터넷에서 무슨 정보가 뜨면 바로 그냥 가격이 오르거나 떨어져 버려요. 자, 그렇다면 이런 시장이라면 이제 투자 분석을 할 때 기본적 분석을 한다라고 하단 말이에요. 기본적 분석은 현재뿐 아니라 과거 모든 정보까지 분석하는 거죠. 그런데 기본적 분석으로는 초과이윤 얻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 분석이 대상되는 게 과거와 현재 정보인데 과거 현재 정보는 모두 현재 가치에 다 반영되어 있는 게 준강성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기본적 분석으로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정보화가 가장 잘 원활한 시장이 강성효율적 시장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강성효율적 시장은 현실 때 존재할까 안 할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강성효율적 시장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도 아직 없어요. 이런 시장은.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관념적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완전 경쟁 시장처럼. 근데 강성효율적 시장은 정보가 너무 빠르게 반영이 돼서요. 과거 정보뿐 아니라 현재 미래까지 모든 정보 공표가 되고 공표가 되지 않고 하고 상관없어. 발표가 됐든 발표가 안 됐든 하여튼 모든 정보 이 지구상에 있는 한 사람만 알고 있는 그런 정보까지도 다 현재 가치에 다 반영돼 있어. 이해가 안 되죠 이게. 그래서 모든 정보가 다 현재 가치에 반영돼 있어요. 공표가 됐든 공표가 되지 않았든 다 반영돼 있어요. 그러면 이 시장에서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을까 없을까? 아, 이거 잘못됐네. 이게 초과이윤 X입니다. 미래까지 모든 정보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가지고 모든 정보가 다 반영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어떤 정보로도 누구라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이 말이야. 초과이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초과이윤 자체가 없다 이 말이야. 무슨 분석을 하더라도. 그래서 이 시장이 약성효율적 시장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 개의 시장에서 초과이윤을 얻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정상이윤은 얻어요 못 얻어요? 정상이윤은 다 얻어요. 정상이윤이 없는 시장은 없어요. 다 정상이윤은 있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약성효율적 시장은 과거 정보가 현재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야. 그러면 과거 정보를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으로는 초과이윤 얻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약성효율적 시장에서는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리다고. 왜냐? 기본 기술적 분석으로는 초과이윤 못 얻는다는 얘기지. 그런데 기본적 분석으로는 초과이윤 얻죠. 현재 발표되는 정보 분석하면 초과이윤 얻죠. 과거만 반영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는 뭐야? 핵심은 남이 알고 있는 정보로는 초과이윤 못 얻어요. 그러나 남이 모르는 정보, 아직 반영 안 된 정보로는 초과이윤 얻는다 그런 얘기야. 자, 그래서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초과이윤 획득할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현재의 정보에, 현재 가치에 과거하고 현재 발표되는 정보가 모두 반영돼 있죠. 그래서 과거, 현재 분석하는 기본적 분석으로는 초과이윤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초과이윤 획득할 수 없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이것도 틀려요. 왜냐하면 미래 정보, 발표되지 않는 정보, 남이 모르는 정보를 알면 초과이윤 얻을 수 있어요. 다만 기본적 분석으로는 초과이윤 못 얻는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강성효율적 시장 보죠. 강성효율적 시장은 과거, 현재 모든 정보까지 다 어떻게 돼요? 분석해봐야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초과이윤 얻을 수 없죠. 자, 그러면 자, 강성효율적 시장에서는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이건 맞는 겁니다. 이건 누구라도 어떤 정보를 가지고도 초과이윤 얻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시장이 모두 뭐냐면 정상 이윤은 얻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정상 이윤은 없는 데가 없어. 정상 이윤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정상 이윤이 있어야 우리가 보통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효율적 시장의 종류를 봤는데, 자, 요 관련되는 문제가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이번에 28회 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보죠. 이번 시험 7번 문제입니다. 한번 보죠.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는 거예요. 틀린 것.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 1번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것이건 그렇지 않은 것이건 어떠한 정보도 이미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다. 맞아요, 틀려? 맞아요, 틀려요? 조금 전 했는데도 무슨 머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금방 까먹어 그렇게. 자, 공표가 됐든 공표가 되지 않았든 무조건 현재 가치에 반영된 건 위 앞에 봐요. 공표가 됐든 공표가 되지 않았든 다 반영된 건 강성효율적 시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뒤에는 읽을 필요도 없어. 틀린 거 고르는 거니까. 그래도 한번 보죠.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불완전성, 비대칭, 불완전성.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은 정보가 완전하잖아요. 완전한 정보잖아요. 근데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한 시장이니까, 불완전 경쟁 시장이니까 정보의 불완전성, 비대칭성 이런 말을 한다 그랬잖아. 저 사람이 알고 있는 건 내가 모르고 내가 아는 걸 저 사람이 모를 수 있다고. 그래서 이걸 비대칭이라고 그래요. 비대칭성은 가격 형성에 왜곡 초래할 수 있다. 맞는 것 같죠. 나는 아는데 제가 모르거나 제가 아는데 내가 모르면 한쪽이 뭐야? 눈탱이 맞는다. 속된 말로 이게 뭐야? 사기당하거나 아니면 이용당하거나 뭐 이렇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적정 가격보다 바가지를 쓸 수도 있고 싸게 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격 왜곡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부동산 시장에서 기술의 개발로 부동산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수익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균형 가격 하락폭은 더 커진다. 이건 나중에 합시다.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데 가격 탄력성이 작다는 것은 비탄력적이라는 거예요. 비탄력이면 가격 폭등락이 심해요. 많이 오르고 많이 떨어지는 건데 이건 좀 어려운 개념이니까 나중에 하죠. 자, 그 다음에 4번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일반 재화에 비해 거래 비용이 많이 들고, 거래 비용이라는 게 중개업자들 뭐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양도소득세 같은 거 이런 거 전부 다 포괄해서 거래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재화에 비해서는 거래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돈이 많이 들어가요, 사실 이게. 그래서 거래 비용이 많이 들고 부동산 이용의 비가역적 특성. 비가역이라는 게 뭐예요? 비가역 우리가 나중에 하겠지만 가역이라는 건 되돌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가능하다, 역, 되돌린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역자가. 되돌릴 수 있다라는 건데 되돌릴 수 있는 것이 불가하다는 게 비가역이야. 비가역은 돌이킬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되돌릴 수 없다. 그러니까 부동산 이용을 한 번 어떤 용도로 딱 이용하면 그 이용에서 다른 이용으로 전용하기가 어려워. 한 번 뭐 군사 목적으로 딱 쓰잖아요. 그러면 그걸 농지로 바꾸기가 어려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비가역성 특성 때문에 일반 재화에 비해서 처음에 이걸 어떻게 이용할까를 먼저 잘 결정해야 돼요. 첫 단추를 잘못 깨면 골치 아프다고요. 그래서 의사결정, 지원 분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맞죠? 의사결정하는데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 영역이 의사결정, 지원 분야거든요. 맞습니다.
그다음 5번 부동산은 다양한 공사적 제한이 존재하며 이는 부동산 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것들은 굉장히 일반적인 지문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건 탁 눈에 띄어야 돼. 그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됩니다. 여러분들 지문을 막 이렇게 현학적인 지문이나 어려운 지문을 끼워 넣는다고 해서 현혹돼 가지고 이거에 막 눈이 막 팔려 가지고 막 정신을 못 차려 가지고 이런 거를 아주 기본적인 개념인데 놓쳐버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득점하기가 어려워져요. 부동산 학개론에서 점수를 내기가 어려워져.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 개념이니까 꼭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효율적 시장 이론까지 시장론을 전반부를 끝냈어요. 쉬었다 하겠습니다.